민호야, 진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곳에 기도원이 있다고? 엄마, 좀만 기다려요. 차 돌려놓고 금방 다시 올게요. 이게 제 아들 민호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휴대폰도 없고 돈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이 텅 빈 기도원에서 벌써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밤에는 산짐승 울음소리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허기져서 풀뿌리까지 뜯어먹고 있어요. 이게 평생 새끼 하나 키우려고 목숨 바쳐 살아온 제 운명이라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선영은 몰랐을 겁니다. 산속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엄마가 자신들을 무간지옥으로 보내줄 피 끓는 복수를 하러 돌아올 거란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평생 교회 다니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온 72세 박정수라고 해요. 남편 죽고 혼자 살면서도 교회 주방 봉사하며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내 새끼가 저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버리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그놈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이 할미가 다시 일어서서 그 악마 같은 새끼들을 지옥 끝까지 보내버렸는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이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죽고 나서 혼자 살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고 구역 예배 참석하며 알차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컸지만 가끔 아들 민호가 와서 안부 물어보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만든 음식 솜씨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도 느꼈고요. 민호는 35에 결혼해서 선영이랑 아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손댔다가 요즘 들어 좀 힘들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주식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래도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호가 선영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였죠. 두 사람 표정이 웬일인지 유난히 밝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머니, 우리 여행 가는 겸해서 기도원에 같이 가요.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거든요. 선영이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민호도 웬일인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죠. 기도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기도원 얘기인가 싶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호는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원을 가자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 영적 건강까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기도도 하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시면서 며칠 쉬어보세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목사님도 아주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왜? 저희가 미리 알아보니까 거기 정말 은혜로운 곳이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할 때도 있었거든요. 교회 집사님들이랑 어울리긴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적막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생각도 자꾸 나고 가끔은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나 봐요. 혹시 정말 좋은 기도원에서 며칠 쉬면서 기도하면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민호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니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선영이가 어머니 드실 간식이랑 필요한 거 넣어뒀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마지막 속임수인 줄 몰랐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깊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라도 쏘이셔야죠.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선영이가 제 팔을 살살 주무르며 말했어요.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대충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니까 오히려 어색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저는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관절염 때문에 한 걸음 떼는 것조차 고역인데 아들 며느리가 양쪽에서 저렇게 성화를 부리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다 보니 어디 나들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교회 말고는 나가는 곳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럼 가까운 데로 가자. 멀면 안 갈 거야. 엄마, 저희가 딱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영험한 곳이에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보란 듯이 차 열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 보이면서도 억지로 밝게 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이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드라이브 삼아 다녀와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선영이가 급히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평소 같으면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굴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친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거죠. 저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니 좁은 공간에 무릎이 더욱 쑤셨죠. 평소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는데 차 뒷자리는 더 불편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을만 했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가깝다며. 조금만 가면 돼요. 금방이에요. 민호가 백미러로 저를 힐긋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차는 처음에는 시내의 넓은 포장도로를 달리나 싶더니 어느새 좁은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점점 건물들이 사라지고 나무들만 보이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싶었지만 기도원이니까 산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1시간도 넘게 올라가니 저는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참얼미가 심한 편인데 이렇게 굽은 길을 계속 올라가니까 토할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들 며느리가 열심히 운전하는데 괜히 말 걸기가 미안했어요. 민호야, 여기가 대체 어디야? 너무 멀잖아. 길도 이상하고. 곧 도착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애써 웃는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어색해 보이던지 진짜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쌀쌀한 기분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포장도로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 겨우 지나갈 만한 자갈길만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무릎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했죠. 이런 곳에 정말 기도원이 있을까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진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곳에 기도원이 있다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두 아이들은 계속 거의 다 왔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가도 기도원은 보이지 않고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험해지기만 했어요. 이때부터 정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앞에는 낡아빠진 기도원인지 폐가인지 모를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풀이 무성했어요. 간판도 희미하게 보일락 말락하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기도원이란 말인가요? 세상에, 여기가 기도원이라고? 다 쓰러져가는 폐가잖아. 제가 기가 막혀서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부터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걸 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옛날 기도원이라 그래요. 그래도 아주 영험하대요. 선영이가 트렁크에서 제법 큼지막한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어요. 며칠 있을 거라면서 보따리가 왜 이렇게 작은지. 평소 여행 갈 때랑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짐이었거든요.
그건 또 뭐니? 기도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께 드려야죠. 민호가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기도원 안쪽으로 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아픈 다리를 끌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도원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어요. 기도원 안은 바깥보다 더 처참했어요. 십자가는커녕 사방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의자들은 부서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사님은 어디 계시고? 엄마,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호가 보따리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무심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우리 차 돌려놓고 금방 올게요. 차는 왜? 이따가 돌려서 나가면 되지. 길이 너무 좁아서요. 이따 나갈 때 편하게 하려면 미리 돌려놔야 해요. 선영이가 손을 털며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인 건 뻔했어요. 아까 올라올 때도 충분히 넓은 길이었거든요. 뭔가 쌀쌀한 기분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빨리 와야 해. 여기 왠지 으스스하고 추워. 네, 어머니. 금방 올게요. 민호와 선영이가 기도원을 나서는 것을 보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나가면서 문을 꽝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감옥문을 잠그는 소리 같았죠. 잠시 후 멀리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만 돌리고 온다더니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아니, 저것들이. 저는 아픈 무릎도 잊고 벌떡 일어나 기도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저 멀리 산 아래로 사라져가는 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민호야! 선영아!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자갈 튀는 소리와 함께 차 소리가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죠.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새끼가,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갔다니. 그것도 며느리랑 짜고 말이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기도원으로 돌아가 아까 선영이가 들고 온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기도 드릴 때 필요한 거라던 그 보따리 안에는 딱 2개만 들어 있었어요. 시커먼 건빵 몇 개와 500ml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이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선영이가 저를 이 깊은 산속 폐기도원에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저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머니를 뒤졌지만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차에 일부러 두고 내리게 한 거였어요. 모든 것이 그놈들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 깊은 산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무섭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기도원 안은 더 을씨년스러웠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산 어디에선가 정체 모를 짐승 소리가 들려왔어요. 후두둑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멧돼지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흉한 소리였죠.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한테는 모든 게 공포였어요. 저는 급히 기도원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짝이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틈새로 바람이 계속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에 굴러다니는 썩은 나무 기둥을 끌어다가 겨우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막아지지는 않았어요. 보따리 속 물 한 병을 조금씩 마시면서 건빵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고 목이 말라서 삼키기도 어려웠어요.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한다니 절망적이었어요. 물 한 병으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기도원 구석에 웅크린 채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된 엄마였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밤새 지독한 추위와 공포, 그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1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 같았어요.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아침이 올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이 되자 뼈를 애는 듯한 추위와 함께 지독한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억지로 마신 물 조금과 건빵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텅 빈 위장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픈 무릎은 더 심해졌고 온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물이라도 마셔야지.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죠. 기도원 밖으로 비틀비틀 걸어나가니 풀잎마다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저거라도. 저는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풀잎에 맺힌 이슬을 하차 먹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목은 여전히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생존 본능만 남았어요. 민호야, 너는 지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겠지? 아들놈을 향한 원망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기도원 주변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쓸만한 게 없나 뒤졌습니다. 민호와 선영이가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간 이상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기도원 뒤편 사람키만큼 자란 풀숲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양철 물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구멍은 없어 보였고 그 옆에는 누가 버리고 갔는지 모를 성냥도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 저를 버리시진 않았나 봅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양철 물통을 끌고 와서 기도원 앞마당에 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물통을 마당 한가운데 두고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제발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통에 빗물이 고이는 것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걸 이대로 마셔도 되나 생각해보니 빗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배탈이라도 날게 뻔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피워서 끓여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쑤시는 무릎으로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 허리까지 끊어질 듯 아파왔어요. 아이고, 이놈의 늙은 몸뚱이. 이럴 때 말썽이네. 저는 제 신세를 한탄하며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긁어모았습니다. 빗물이 물통에 반쯤 고였을 때 저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기도원 안으로 겨우 옮겼습니다.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다 괴고 그 위에 물통을 올렸죠. 성냥으로 마른 풀에 불을 붙이고
조심조심 나뭇가지를 올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기도원 안에 자욱해지면서 겨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이 붙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끓인 물을 조금 식혀서 한 모금, 두 모금 조심스럽게 마셔봤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은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하는데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원 밖으로 나가 먹을 만한 풀을 찾아 헤맸어요. 어릴 적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나물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쑥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어린 쑥만 따야 한다는 것도 기억났고요. 그래, 이건 쑥이야. 어린 것만 따야 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어린 쑥을 땄습니다. 하지만 다른 풀들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독버섯인지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함부로 먹었다가는 여기서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기도원 뒤편을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는 거예요. 오래되긴 했지만 상추며 배추, 무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누가 심어놓고 안 가꾼 지 오래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채소들을 땄습니다. 남은 물을 붓고 쑥과 채소를 넣어 죽 끓였어요. 비릿한 풀냄새가 진동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맛이 없어도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쑥과 채소를 따고 빗물을 받아 마시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지냈어요. 옷가지도 별로 없어서 밤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혼자 중얼거리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밀려왔어요.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결국 몸에 탈이 나고 말았어요.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덥고 해가 지면 얼어 죽을 만큼 추운 이 산속의 날씨를 늙은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터벅하는 묵직한 소리가 나더니 킁킁거리며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보니 제가 애써 모아둔 채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이고, 멧돼지였구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해서 모은 것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채소밭으로 가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열은 더 심해졌어요.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발목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물을 구하기도 힘들어졌고요.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겠네. 저는 차가운 기도원 바닥에 누워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도 더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다는 의지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난 이렇게 억울하게 죽기 싫어.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자식 하나만 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발목이 아파도 기어서라도 물을 구해야 했어요. 기도원 뒤쪽에 작은 계곡이 있다는 걸 며칠 전에 발견했거든요. 저는 무릎으로 기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가시에 옷이 찢어져도 계속 나아갔어요. 계곡물에 얼굴을 담그고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등에 지게를 진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참 인자해 보였어요. 아이고 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분 앞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고 아팠던 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마치 솜 속에 들어간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정신이 드십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가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도 계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집입니다. 강종수라고 하고요. 이쪽은 제 딸 미경이에요.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나물 캐러 갔다가 할머니가 쓰러져 있길래 급히 업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서 링거 맞고 오셨는데 탈수에 영양실조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 팔에 링거 맞은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병원까지 데려가 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줄이야. 하나님이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 깊은 산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궁금하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제가 당한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기도원에 버리고 갔다는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미경 씨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시며 혀를 차셨어요. 며칠 동안 할아버지 댁에서 몸을 추스르면서 이분들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은 딸 미경 씨가 작은 농장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홀압이고 미경 씨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셨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저희 카페에서 일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요리 솜씨 좋으신 분이 필요했거든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요? 저 같은 늙은이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기는요. 저는 요리에 영 재주가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할머니 손맛이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평생 요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만든 음식은 항상 인기였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웃들한테 음식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고 남편도 제 요리를 자랑하곤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농장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밑반찬부터 만들어 봤어요. 깻잎장아찌, 무말랭이, 콩자반 같은 것들이었죠.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칭찬해 주시니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농장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제가 만든 전통장아찌와 나물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오시더니 나중에는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미경 씨가 제 요리 솜씨를 보고 메뉴를 확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기존의 서양식 카페 메뉴 대신 제가 만드는 전통 한식 위주로 바꾸자는 거였죠.
저는 자신이 없었지만 미경 씨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맛은 다른 데서도 없던 맛이에요. 단골 손님이 된 젊은 부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더욱 열심히 요리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들, 그리고 평생 제가 연구해온 모든 요리 노하우를 쏟아부었어요. 깻잎 장아찌는 마늘과 생강을 적절히 넣어서 아삭한 식감을 살렸고,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깊은 맛을 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손두부가 인기였어요. 콩을 직접 불려서 맷돌로 갈아 만드는 전통 방식이었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콩 고유의 단맛이 살아있어서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두부 만드는 걸 구경하려고 일부러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거예요. 농장 카페가 유명해지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였죠. 할머니, 이 비법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평생 요리하면서 터득한 것들이라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성이 비법이라고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길가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을 정도였어요. 미경 씨는 놀라면서도 좋아했지만 저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큰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온 거예요. 제 요리 비법을 담은 요리책을 내자는 제안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 요리를 잊어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비법을 책으로 남겨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편집자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평생 터득한 요리 노하우가 사라지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요리책 작업을 시작했어요. 책을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대충감으로 했던 것들을 정확한 분량과 시간으로 표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경 씨와 편집자가 많이 도와줘서 겨우 완성할 수 있었어요. 요리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전통 요리에 대한 향수와 함께 정성스러운 손맛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책 출간 기념으로 서울에서 요리 시연회도 했어요. 72세 할머니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신문과 잡지에 제 이야기가 실리고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방송 출연 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요리책 인쇄와 카페 수익으로 제법 괜찮은 수입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아무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와 미경 씨는 정말 가족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미경 씨의 아들 준호도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랐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농장 카페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더니 민호와 선영이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1년 만에 다시 본 민호와 선영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초췌하고 야윈 모습에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뭔가 쪼들리고 절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농장 카페로 들어선 민호가 저를 보더니 마치 잃어버린 어머니라도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오지마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미경 씨와 할아버지가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이도 그 옆에 따라붙어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연기를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선영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선영이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가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그 집이랑 땅 좀 팔게 해주세요. 그 돈으로 빚만 갚으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산에 버려두고 죽은 줄 알고 있으면서 제 재산을 처분했을 텐데 이제 와서 또 뭘 더 달라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인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당신들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군요. 어머니를 산에 버려두고 죽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미경 씨도 카페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 할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죽으라고 버려놓고 이제 재산 달라고 왔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민호와 선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약한 박정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너희들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죽었는 줄 알고 재산 다 팔아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또 뭘 더 달라는 거야? 제가 차갑게 말하자 민호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어요. 예전에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진짜 죽을 지경이야.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루라도 늦으면 정말 큰일 나.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민호와 선영이가 급하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간다.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래, 다시는 오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부로 남이야. 그렇게 해서 민호와 선영이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로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다니는 신세였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죠. 그날 이후로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와 미경 씨 가족은 정말 제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73이에요. 요리책은 벌써 3번째 개정판이 나왔고 농장 카페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보람있어요. 저는 70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가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절망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